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40대 여성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전부일 거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 평범한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저를 등졌다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믿기지 않는 기적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직도 잊지 못할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시계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현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려온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들어와 씻고 잠들던 사람이 그날따라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더군요. 거실불을 켜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신혼 초부터 저는 아이 갖기를 무척이나 바랬고 몸에 이롭다는 건 가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배에 주사를 놓으며 고통을 참아야 하는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네요. 차가운 진료대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던 순간들.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심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7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갔죠. 그래도 처음 몇 해 동안은 남편도 꽤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술 받고 온 날이면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괜찮다고, 우리한테도 꼭 좋은 소식이 생길 거라고 다독여줬어요. 그러다 결과가 좋지 않아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밤에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며 버텼어요. 부부란 이런 거구나. 힘든 길도 둘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잘 걸어갈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부에게도 반드시 축복이 찾아오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7년이나 기다려도 그 믿음에는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늦은 밤에 비틀거리며 들어선 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찾아온 거죠. 저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취했어?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무슨 일?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했어? 잔뜩 성질난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췌장암이래. 길어야 몇 달밖에 못 사신다고 의사가 그랬다더라. 시한부란 말이야, 시한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평소 말수도 적고 살가운 분은 아니셨지만 며느리인 저를 모질게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면 늘 손수 끓인 뜨끈한 국을 제 앞에 가만히 놓아주시며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던 분이셨죠. 살갑게 정을 표현하시는 성격은 아니어도 그 무심한 손길 속에 따뜻함이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시한부라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췌장암? 정말? 언제 진단받으신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이 슬픔에 빠진 저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더군요. 엄마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손주 한번 품에 안아보는 거였어. 당신도 알잖아. 누나는 그 나이에 결혼도 못했고 그 소원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우리뿐인데
그걸 끝내 못 해드리게 생겼어. 엄마가 눈도 제대로 못 감고 가시게 생겼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인데? 그러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그마치 7년이야 7년! 결혼하고 7년 동안 애 하나를 못 가졌잖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이 이 집에 시집와서 도대체 한 일이 뭐야? 엄마가 저 지경이 되도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떠나시게 된 게 대체 누구 탓이냐고! 저는 놀란 마음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병원 문턱을 넘나들며 힘들어하는 저를 다독이고 같이 울고 웃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다급해지자 저만 원망하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솔직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어떻게 저 혼자만의 문제겠어요. 의사도 분명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남편은 모든 게 전부 제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그게 어떻게 나만의 문제야. 우리 둘이 같이 애써야 가능한 일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절대 누구 한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계속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낯설던지 남편과 함께 산 7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것만 같다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러더니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한 달 안에 임신하도록 노력해봐. 엄마 살아계실 때 좋은 소식 한 번은 들려드려야 할 거 아니야. 만약에 한 달 안에 애 안 생기면 우린 끝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화들짝 놀라 외치듯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딱 한 달 준다. 그 안에 임신 못하면 알지? 더는 말 안 할 테니 알아서 해. 저는 도무지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되물었어요. 한 달이라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7년을 노력해도 안 생긴 애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생겨?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한 달이야 한 달. 그 안에 어떻게든 해봐. 막말로 그 정도 참아줬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애 안 생기면 깔끔하게 도장 찍고 헤어지잔 말이야.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대모처럼 박히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날따라 거실의 불빛은 유난히 환한 것 같았지만 제 눈앞은 그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전 당한 일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그저 한 달과 임신이라는 두 단어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돌려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모진 소리를 쏟아낸 남자가 그 방에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죠. 그날 남편의 행동은 제 남편이 맞는 건지 그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시한부라는 소식은 저에게도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게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 문제는 사람의 의지만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온 마음으로 매달려도 끝내 찾아오지 않은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무거운 책임을 오로지 제게만 떠넘기며
마치 제가 일부러 게으름을 피워 아이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건 그 말투에 담긴 남편의 냉정한 태도였어요. 슬픔에 겨워 술김에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를 읽는 것 같이 주저함이 없는 말투도 그랬죠. 그날 밤 전 끝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전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강지처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지, 오랜 시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그 남자의 속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명절에 전을 부치다 손을 대자 어머님이 말없이 약을 발라주며 이런 말씀을 하시던 모습이 잊히질 않았거든요. 처음엔 다 그런 거다. 급할 것 없으니 천천히 해라. 제사가 아무리 중해도 어디 산 사람이 상하면 되겠니? 그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자꾸 떠오르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어머니의 인생에 손주 하나 안겨드리지 못한 제 상황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더군요. 남편의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께 죄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떠나실 분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다해보자고요. 어차피 7년을 매달려온 일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노력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 갖는 일에 매달렸어요. 서둘러 예전에 다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 한 달 안에 어떻게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7년 동안 제 사정을 봐주신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죠. 이게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더구나 한 달이라니 말도 안 돼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진행하면 오히려 건강만 해칠 수 있고요. 선생님의 말씀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능성이 0%라고 해도 저는 그 0%라도 붙잡아야 할 상황이에요. 결국 저는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배에 주사를 놓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챙겨 먹었어요. 차가운 진료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아이가 찾아와 주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기쁜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마지막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주사를 놓은 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견딜 수 없게 속이 메스꺼워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게 보였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기회를 저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붙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영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토록 모질게 당장 애가지라고 외치던 남편이 정작 제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행 상황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물어볼 법한데 제가 병원에 다녀온 걸 뻔히 알면서도 본척만척이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손주 안겨드리는 일이 그렇게 간절하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지경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제가 미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대면대면하게 구는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엔 당신도 꼭 병원에 같이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같이 안 갈래? 나도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사람 만날 상황인 줄 아냐? 오늘 내일 하는 양반이라고. 당장 무슨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면서 괜히 가서 마음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절대 가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시면 며느리가 당연히 가봐야지. 내가 혼자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시한부라며. 당연히 더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잖아. 됐다고.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거 싫어하셔. 당신은 그냥 애나 신경 써.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모르는 척 병원 한번 안 가볼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언제 상태가 안 좋아지실지 모르는데 적어도 얼굴은 자주 보여드리고 제가 아이 갖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다시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도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리는 남편 몰래 시댁 쪽 친척에게 물어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지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지만 전 애써 태연하게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다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이 한참 많고 10년 넘게 노력한 사람 중에 임신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희망을 품고 노력하면 하늘에서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식사 잘하시고 힘내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노력하는 건 좋다만 몸 상할 정도는 하지 말아라. 이 노인네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젊은 너희들 힘들어지는 것 같아 속이 한편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죄송하죠. 남들처럼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한 번 못 안겨드리고.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야윈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아이가 잘생긴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지나고 어느새 남편이 말한 한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데 7년 동안 수없이 겪어봤던 그 떨림이 또다시 온몸을 휘감는 게 느껴졌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그렇게 간절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서서 선생님의 표정을 마주한 순간 저는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알아버렸습니다. 제 얼굴을 본 의사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군요.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임신이라고 보기엔 피검사 수치가 너무 낮아요. 지금은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무리한 시술보단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할 때예요. 선생님의 위로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저 역시 7년을 안 되던 일이 한 달 만에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막상 실패한 사실을 확인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죠.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한테 끝내 좋은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나 봐. 그런 생각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차라리 제 잘못이라면 빌기라도 할 텐데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라 더 막막했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제 얼굴만 보고도 결과를 짐작했는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더군요. 안 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치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은 무리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우리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시간? 무슨 시간을 더 가져? 내가 분명히 한 달이라고 했잖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기운 빼지 말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난 당신만 보면 엄마한테 불효한 게 생각나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더니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올려놓습니다. 저는 묻지 않아도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저를 남남으로 만들어줄 이혼 서류였죠. 막상 서류까지 받고 보니 그간의 제 노력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아 갑자기 분노가 치밀더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진작에 좀 노력하지 그랬어. 솔직히 그동안은 병원도 설렁설렁 다닌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도 남들 다 갖는 애 하나를 못 갖냐고. 뭐라고? 그게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이니? 의사 선생님도 나니 뭐니니 확실치 않으니 같이 병원 와서 얘기 들어보라고 했는데 당신이 바쁘다고 나 혼자 보내고 딱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 했잖아. 7년이나 안 생겼는데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졌겠냐? 긴 말 필요 없고 어차피 애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그 순간 머릿속으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어머니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네 어쩌네 운운한 건 다 핑계였구나. 그냥 나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억지로 구실을 갖다 붙인 거야.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 달이란 시간을 걸어놓은 거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그제야 알겠더군요. 솔직히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어머니가 손주를 원하시긴 했지만 한 달이니 마지막 소원이니 그런 말씀은 일절 없으셨거든요. 그건 그저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싶어 위중하신 어머니를 이용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걸 그렇게 막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와 만나 깊은 얘기를 나눌까봐 말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내 손을 잡고 위로해주던 사람이 맞는 거야? 7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쉽게 내버려도 될 휴지 조각 같은 거라 이거야? 이혼 서류를 보자 솔직히 처음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무섭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뒤통수 맞았다는 게 너무도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둘이서 처음 이삿짐을 들이던 날,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혀가며 밥상을 차리던 날,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이 헛된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어요.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은 거야?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쓰기나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혼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손은 떨렸지만 오히려 마음만은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이런 인간한테 더는 매달리지도 미련을 갖지도 말자. 7년이나 낭비한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은 안 돼. 몇 분 뒤에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서류를 낚아채듯 챙기더니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 거침없는 행동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은 이혼으로 슬픈 날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소원풀이를 하는 날이구나. 좋아. 나도 너 같은 인간 마음속에서 시원하게 뻥 차버리고 새로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저는 짧지 않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떠나는 저를 붙잡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뒤돌아보지 않았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오직 한 분, 투병 중인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며느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게 두고두고 죄송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한 번이라도 더 병원에 찾아가 인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니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둘러 작은 원룸을 얻고 생필품을 사고 대충 챙겨 나온 짐을 푸는데 며칠이 걸렸죠. 낯선 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맞춰주신 한복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남편은 미워도 시어머니와의 정만큼은 쉬이 끊어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변해버린 남편의 곁을 떠난 것만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져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예전 시댁 쪽 먼 친척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셨죠. 얘야, 너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이 말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너희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단다. 순간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올 것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병실에서 야윈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전 아직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이혼하고 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러 병실로 찾아가려다 몇 번을 망설였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혼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멀쩡한 얼굴로 어머니를 대할 자신도 없어 차일피일 인사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실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식사 잘하고 힘내시라고 했던 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 말이 무색하게 어머니가 서둘러 떠나버리신 겁니다. 결국 제가 어머니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죄스러움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고민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처지인데 내가 빈소에 찾아가도 되는 걸까? 괜히 갔다가 남편이나 형님한테 싫은 소리나 듣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드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순 없었어요. 비록 서류상으로는 남편과 헤어졌다고 해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절 한번 올리지 못한다면 그건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밉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까지 모르는 척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검은 옷을 챙겨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빈소 입구에 도착해 멀리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떨리는 마음을 겨우 추스른 뒤 빈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 젊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온 겁니다. 너 이혼했다며?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뻔뻔하게? 그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이자 과거 저의 손이 시누이였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시누이의 반응에 주춤하는 사이 상대는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죠.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뭘 잘했다고 여길 찾아와? 여기가 어중이 떠중이 다 찾아와서 밥이나 먹고 가는 곳인 줄 알아? 우리랑 인연 끊어진 사람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아! 형님 왜 이러세요? 머리를 뜯기던 제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물었지만 시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몰려들었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머리를 잡힌 채로 끌려다니며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전 그냥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찾아온 것뿐이라고요. 인사? 웃기지 마. 네가 여기 나타날 자격이나 있어?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가란 말이야. 저는 도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한 며느린 사이좋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빈소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걸 저는 잔뜩 화가 난 시누이의 표정을 보고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성질 더러운 시누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저에게 분풀이하는 게 확실했죠.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친척 어른들이 달려들어 겨우 시누이를 떼어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 매무새는 엉망이 되었지만 저는 아픈 것보다도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헌데 제가 겨우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멀리서 굳은 얼굴로 절 바라보는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제가 빈소에 찾아간 게 싫은 거라면 형님보다 남편이 더 했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 인간은 사색이 든 채 입술만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발길질이라도 할 기세였던 형님은 친척 어른들에게 붙잡혀 계속 훈계를 듣고 있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빈소 안쪽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잠시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유, 저 딸님이 성질 더러운 것 좀 봐.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 그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어.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아이 글쎄 저 남매가 어머니 숨이 채 끊어지기도 전부터 변호사를 불러댔다지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장례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니까. 아까도 조문온 변호사를 붙들고는 어머니 재산 상속 절차부터 빨리 진행해달라고 보채는 거야. 아유 자식이라는 것들이 어쩜 저래? 아이고 내가 그렇게 병원에 드나들어도 저 남매가 코빼기 한번 비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노인네 살아생전에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던 것들이 돈 앞에서는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먼. 아이 근데 말이야 아까 들어보니까 뭐가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더라고. 변호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거기까지 듣다가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허공에 대고 탄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자식들이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재산부터 챙기려 했다뇨. 그것도 빈소에서 조문객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저는 화가 나다 못해 이가 갈렸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어머니한테 살갑게 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상속을 서두른 남매가 어쩐 일인지 사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재산을 차지하려고 남들 눈치도 보지 않고 변호사를 들복 갔을 텐데 정작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우이가 절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길길이 날뛴 것도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돼 화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원래 예전부터 자기 성질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제일 만만하다 싶은 상대를 골라 들들 볶으며 화풀이하는 게 특기였죠. 원래 성격이 유약한 남편은 그런 누나에게 휘둘려 찍소리 한 번 못했고 그럴 때마다 제 방패가 되어주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를 도와주실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다 여전히 자기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도 신우이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피해라도 준 것처럼 저를 원수 보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빈소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서 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봉변만 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빈소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들어서자 그 난리를 치던 신우이도 사색이 되어 있던 전 남편도 일제히 표정이 변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의 유언을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신우이와 남편을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고인의 조문을 오느라 유언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장례를 마치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두길 원하셔서 다시 서류 준비해왔어요. 이곳에서 고인의 유언장 내용을 정식으로 공개하길 원하시나요? 그 말에 신우이가 다급하게 나섰어요. 네, 당장 공개해주세요. 아까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건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요. 신우이의 말을 들은 빈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변호사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와 전 남편은 행여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바짝 다가섰고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엉겹결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봉인을 뜯고 또박또박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은 나에게 손주가 생긴 경우 그 손주에게 전부 상속하고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을 신탁하여 관리한다. 다만 내가 숨을 거둘 당시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면 본인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 순간 빈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주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없으면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니. 그 말은 곧 아들도 딸도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신우이가 왜 그토록 길길이 날뛰었는지, 왜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화풀이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유산을 두 남매가 나란히 상속받을 줄 알았을 텐데 한 푼도 손에 넣을 수 없게 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예상대로 신우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이건 무효 처리가 돼야 해요. 우리 엄마가 치료받느라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거라고요. 따님,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정신이 또렷하셨고 의사의 소견서와 영상 기록까지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신우이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평생 자식들 고생시킨 양반이 마지막까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유언장 난 인정 못해. 발을 구르며 성질을 부리던 신우이가 변호사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지는 모습이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 모든 항의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우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층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유족께서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니 이런 결정을 내리신 고인의 뜻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저에게 많은 자료를 남기셨죠. 어머님께서는 따님과 아드님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셨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렇게 악을 쓰던 신우이가 돌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갔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고인은 처음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아무리 평소에 무심한 자녀분들이라도 부모의 병을 안타까워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 분이 어머니의 유산만 따지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상심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어요. 헌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자녀분 사이에는 더 깊은 사정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3년 전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그날의 일 말입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급하게 변호사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하지만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드님은 아버님과 크게 다투셨을 겁니다. 아버님 명의의 상가를 몰래 팔아 외제차를 산 일이 들통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에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아드님은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구급차를 제때 부르지 못했습니다. 손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아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저는 꿈에도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 전 서재에 혼자 계시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뒤에 남편이 관련돼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냥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 죽음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듣던 전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필사적인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이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까? 다만 그 일을 두고 따님과 아드님 두 분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가 문제인 거죠. 아드님이 술에 취해 그날의 일을 따님 앞에서 털어놨고 따님은 그 이야기를 녹음해 아드님을 협박했죠. 동생이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방치했다고 몰아붙이면서요.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밝히지 그랬어요. 본인만 당당하다면 무서울 게 없었을 텐데요. 누나가 내가 아버지 상가 팔아먹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협박해서... 순간 모든 시선이 신우이에게 쏠렸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조금 전까지 제 머리채를 잡고 호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님마저 시한부 판정을 받자 따님은 곧 닥칠 일을 미리 대비하셨더군요. 그 녹음 파일을 약점 삼아 동생분을 협박한 거죠. 어머님이 남길 유산의 대부분을 본인이 차지하겠다고요. 동생분은 그 협박에 못 이겨 누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동생 내외도 이혼하도록 조종한 거 맞죠? 재산을 본인이 다 차지해야 하는데 동생의 부인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 그럼 두 사람의 거래가 들통날 테니까요. 닥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어? 내 동생이 이혼한 건 다 저 여자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어? 신우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증거라면 어머님께서 따로 모아두신 게 적지 않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의 대화 녹음 파일도 카톡 화면도 전부 가지고 계시던걸요. 사람을 시켜 은밀히 진행했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꺼내 보여드리길 원하십니까? 그 말에 신우이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한 달 안에 임신하지 못하면 이혼하겠다던 남편의 말이 어디서 어떤 의도로 시작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회복 불가능한 암에 걸리셨다는 걸 안 순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신우이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동생의 약점을 이용해 곧 생길 유산을 전부 차지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동생의 부인인 제가 방해될 것 같으니 한 달 안에 애를 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 이혼하게 한 거예요. 한 집안에 얽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조문객들은 다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없이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그 한 달이라는 말도, 어머니 핑계를 댄 것도 전부 형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원래 처음부터 애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털어내려고 그런 거란 말이지? 고작 그런 더러운 거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다는 거야? 전 남편은 차마 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도 분명한 대답이었죠. 제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릴 때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거래를 하며 당신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아셨던 겁니다. 그 괘씸함에 이런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하신 거죠. 만약 손주가 생긴다면 이 손주에게 전부 물려주거나 그게 안 된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자식들에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빈손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전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어요. 조문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 어떻게 자식이란 것들이 그럴 수가 있냐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상속을 외치던 두 사람은 이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페류나가 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슬픔과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모든 진실을 끌어안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남편의 손에 떠밀려 쫓겨나던 그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이란 사람들이 당신이 떠나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고 애꿎은 며느리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병상에 누운 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은 얼마나 외롭고 비통하셨을까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은 단순한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못난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자 부당하게 쫓겨난 저를 향한 무언의 위로였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비통함에 눈물을 흘릴 때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지막 절차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고인의 뜻에 따라 손주가 없는 이상 전 재산은 유언장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상속에 관한 고인의 유지는 그때 제가 다급하게 변호사의 말을 끊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변호사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그 사진을 받아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게 다름 아닌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다가와 사진을 낚아채더니 얼굴이 퍼렇게 질린 채 더듬거리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거 설마 초음파 사진이야? 말도 안 돼. 너 지금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7년을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그 말을 누가 믿어? 형님, 사실은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7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아이가 하필 이제야 이런 기막힌 순간에 절 찾아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확인받고 초음파 사진이랑 산모 수첩도 받았어요. 초반에 임신 수치가 너무 낮아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렇게 아이가 늦게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사실 전 그날 아침 며칠째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게 이상해 병원에 들렀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참이었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임신을 알려주셨을 때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되묻기까지 했죠. 7년을 시도하다 결국 포기한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마지막 시도 끝에 분명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들은 뒤라 더욱 믿기지 않고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의사가 보여준 화면에는 분명 콩알 같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힘찬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넣은 채 시어머니의 빈소에 찾아온 겁니다. 어쩐지 제 기적 같은 임신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께 가장 처음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빈소의 상황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변호사의 그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도 모르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제 폭탄 선언에 빈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돌아보았고 어디선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식이 터져나왔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뱃속에 애가 생겼으면 그 재산이 다 저 애한테 가는 거야? 넋이 반쯤 나가있던 전 남편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비틀거리며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더군요.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거 아니야?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임산부답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검사 받으면 되잖아.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뱃속에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해. 난 겁나지 않으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자 빈소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침착하게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고인의 유언에는 손주가 생긴 경우라고 명시돼 있으니 이 아이가 아드님의 자녀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겠군요. 정식으로 태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 절차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아드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회 환원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모든 재산은 그 아이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도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던 재산이 모두 뱃속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며칠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무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지켜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던 아이가 하필 그 순간에 찾아온 것이 저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뻔뻔하고 못된 두 남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죠. 며칠 뒤 나온 결과는 당연히 뱃속의 아이가 틀림없는 전 남편의 친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자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적힌 손주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곧 어머니의 전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는 대신 온전히 제 뱃속의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신탁으로 관리받게 되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빌미로 저를 내쫓았던 두 사람이 바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셈이 됐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신우이는 계속 연락을 해오며 발악했어요.
이건 사기야. 분명히 무슨 수작을 부린 거라고.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형님, 수작이라뇨? 검사 결과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평생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셨던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그 손주한테 주신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못돼 먹은 아들, 딸이 가져가는 것보단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신우이는 끝까지 발악하며 유언장 무효 소송이니 뭐니 떠들어댔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주고 있던 증거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소란이 커지면서 두 사람은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몹쓸 인간 취급만 받게 됐어요. 더는 누구도 그 두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돈주머니로만 알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살아온 인간들의 끝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들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되었네요. 어쩌면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 저에게 찾아온 손주의 존재를 느끼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아이를 위해 그런 기막힌 유언을 남기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생전 살갑게 정을 표현하지 못하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셔야 비로소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저에게 다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 아직도 어머님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문득문득 시어머니의 모습이 비칠 때면 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떠난 어머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 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셈이 됐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라는 귀하디 귀한 선물을 받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 귀한 아이를 보란듯이 잘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께 받은 커다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따뜻하고 좋은 세상이 계속되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